회사 명칭은 네. 한전 KPS라는 한전 한국전력 계열사 중에 한전 KPS 알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장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2006년도 입사를 해서 네. 2018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하기 전까지 이제 거의 연차로는 이제 13년 차 정도를 다닌 것 같고요. 저는 국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와이프가 애를 또 저희는 남자아이 2명을 또 키우는데 애들 둘이시고. 네, 와이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남자 집을 하나인데도 힘든데. 네, 집을 이제 저도 한 번씩 뭐 예전에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한 날 집에 와서 봤는데 남자아이 2명 키우면 집이 네. 정상이 아니고 막 완전 막 도둑 든 것처럼 막 다 어지럽혀져 있고 네. 와이프는 애들 케어한다고 지쳐서 쓰러져 있고 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해서부터 제가 이제 창업을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2011년도 진급하고 나서 차장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역할을 거의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리자 또 역할이 또 책임감도 좀 커지고 또 출근도 빠르고 퇴근도 좀 일이 많으면 늦어질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는 특성상 또 발전소라는 데가 이제 365일 24시간 계속적으로 그죠. 돌아가야 되는 전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또 밤낮 할 것 없이 또 주중할 것 없이 제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몇 번 이제 8년 정도 제 스스로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커가는 모습도 잘 못 보는 것 같고 제가 나갈 때는 새벽에 나가니까 자고 있다가 늦게 오면 또 자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애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항상 저는 제가 새벽에 또 매장 일찍 출근하기 전에 애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이제 자고 있는 애들 보는데 애들 심장 뛰는 소리를 저는 한 번씩 들어요. 또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애가 잘 때 그럼 심장을 혹시나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심장은 어른하고 2배 이상 빠르게 엄청 빠르게 뛰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어린 내 애 생명이 저렇게 살려고 심장이 저렇게 빨리 뛰네. 이 살아있음을 애들 잘 자고 있고 자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 번씩 이렇게 애들 보고 새벽에 이렇게 이불 덮어주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고 또 월급 그 고액 연봉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애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게 더 삶에 물론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월세를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다가는 내가 내 애들하고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시는 시점에서 급여는 얼마였어요 그때 제가 연봉이 한 8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료 영역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보너스라든지 이제 성과금 받으니까 거의 500 정도. 월 500씩. 이제 성과금 이런 거 제외하고 다들 이제 말렸죠.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그냥 성과 제외하고 그냥 기본으로 꽂히는 게 500씩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에게 상당히 이제 설득을 하기가 힘들었죠. 왜냐면 혼자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이제 그쪽에 학과를 나왔었거든요. 식품 제조 학도 나오고 그쪽에 영양사라든지 그쪽에 이제 한식 뭐 양식 조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게 된 건데 원래 가정주부 물론 그 전에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애를 놓게 되면서 이제 가정주부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더 이상 하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았고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이 항상 밤중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발전소 일 생기면 새벽에도 전화 받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계속 8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남들은 내가 직접 거기를 다녀봐야지 아는 거지 제 고통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와이프를 설득하고 또 주변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들이 큰 실패 없이 또 계속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되는 또 구조가 되다 보니까 또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이제 종종씩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 어디다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전세 갭 투자하고 분양권 투자를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갭이랑 갭 투자, 네네. 분양권, 네네. 아, 그 지역은요? 지역은 일단은 제가 대구가 또 고향이기 때문에 뭐 수성구 전역이죠. 대구 네. 쪽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지방에 아마 대세 상승기가 그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죠. 2011년이면 네. 저는 이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때 차트를 보면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네, 미친 듯이 네, 누구 네. 말 맞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방이 그때. 맞습니다. 네. 예. 서울은 이제 좀 나중에 중반부터 네네네. 예, 올라가고. 네네네. 아, 그때 지방에 하셨구나. 제가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대구 시장을 분석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강의도 많이 보러 다니고 또 막 책도 많이 보고 요즘처럼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네네, 그렇죠. 뭐 저는 대구에서 지방 쪽에는 또 강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와서 서울에 오셨어요? 강의들? 네, 많이 왔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영광에 있을 때도 많이 왔다 갔다 주말에 했었고 와. 대구 있을 때도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차로 하기엔 좀 멀고 해서 네. 고속버스나 아니 자차로 2011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거의 10년 되셨네요. 횟수로는 네, 그 정도 그쵸.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보통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두 가지 이제 물줄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하나는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지금 또 투자하고 계시는 이제 월세 수익형 월세가 그쪽으로 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고 결혼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 저희의 종잣돈이 사실은 보통 뭐 별로 많이 없는 상태죠. 얼마나 그래서 하셨어요? 그때 첫 투자가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데 5층 아파트 우리 그 낮은 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거. 없는 거. 예. 어. 그거에 3층을 전세를 제가 그때 당시 매매가 5,500에 전세 4,700만 원에서 그 갭만큼 들어갔죠. 그걸 첫 필두로 해서 5,500짜리 아파트 하셨어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은 와. 종잣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얼마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사실은 뭐 취득세 취득세하고 1% 아니에요? 취득세 그때 당시도 1%죠. 예. 1%에다가 이제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다 해도 1,000만 원이 안 들었죠. 법무비까지 다 네. 하고 뭐 인테리어 한다 해도 한 1,000만 원? 네, 그때 당시에는 전세를 낀 물건이라 그러죠.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그것을 세입자가 있는 네,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 수리라든지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안 해도 됐었고. 네네네. 근데 다행히 그 첫 투자가 제가 2년 뒤에 팔게 되면서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때 양도세 그게- 중과도 없었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제 수익률이라 그러죠.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적게 투자해서 그래도 10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구나 해서 그때 시작해서 이제 대구 시장에 그 전까지는 사실 대구가 분양을 하면 상당히 성적이 저조할 정도로 네. 분양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 2010년에 상당히 많고 공급도 많았는데 네. 그때부터 건설사에서 여기 대구 시장이 힘들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네. 기존의 자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분양권으로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13년도부터 공격적으로 분양권을 제가 청약을 해서도 해보니까 잘 당첨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어요? 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몇십 대 1 정도 혼자라서? 됐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결혼 안 점수도 했고? 낮았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초반에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된 초반에 네. 그것을 피주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 투자를 해서 같은 아파트에 이 아파트는 충분하게 내가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두 개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투자 인생에서 정말 초석이 됐던 아까 2천만 원 이상 거의 뭐 액수를 말씀드리자면 이상으로 올랐던 네 그래서 몇 억씩? 뭐 한 채당 1억 정도의 1억씩? 네 와 그럼 이거 두 개에서 2억 벌었네요. 그렇죠. 물론 제가 처음에 투자금이 있지만 네. 그 투자금 대비해서는 한 채는 제가 3, 4년 뒤에 매도를 한 채는 했고요. 네. 한 채는 아직까지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 주고 산 금액 대비해도 현재 전세가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제가 보유해서 다행히도 계속적으로 네. 전세를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전세 차익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서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팔지 않고도 늘어나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형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네네. 물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랬지 지금이 되겠냐.
네. 대구시장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대구 많겠지만 엄청 올랐죠. 네. 네. 지금 최근에도 분양하는 거 보면 네. 최소 3평 기준으로 해서 네. 보통 6억에서 6억 5천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너무 오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했던 그 같은 평형대가 2억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6억이야. 2배 이상 올랐죠. 3배가 다 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 과연 되겠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대구시장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아 그때 대구 대구 같은 시장은? 상황을 네네. 충분하게 다른 지방에 있는 대도시 지역, 네. 우리 알턴부에서 유빈님 말씀하시는 네. 그 대도시 지역에 있는 거기도 충분히 향후 2, 3년 뒤에 충분하게 그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역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죠. 꼭 지금 대구의 고분양가, 서울 수도권 너무 높은 이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네. 충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 어. 그것을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대구시장.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대구시장 너무 지금 많이 올랐어, 수도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틈새 시장을 말씀하신 대로 찾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또 찾아가는 단계, 같이 네. 머리를 맞대고 네.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서로 또 좋은 투자 저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요거 2억 생기신 거 가지고 네. 그 건물 사신 거예요? 네, 그때 팔고 또 그 전에 제가 또 전세갭 투자한 것을 다 모아서 네.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네. 이제 다가구 원룸이라고 그러죠. 원룸 건물을 다가구를 매수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때 거죠. 원룸 몇 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다가구가? 그게 층당 5개고 네. 총 3층이니까 15개 룸이 들어가 있죠. 15개로. 아 그러면 이게 보면 이때 월급은 계속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015년에. 직장이었죠. 네네. 그 한정 KPS는 월급 많이 줬나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연봉이. 아, 공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균 연봉이 거의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 1억. 네네. 물론 이제 세전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네, 네. 상당히 높은 아니 한정 KPS 그렇게 높아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받은 연봉에 비해서 네. 기존에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일정 부분 거의 50% 이상을 계속적으로 적금으로 종잣돈으로 모았던 것이 아마 네. 또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종잣돈 모을 때. 아 그럼 처음에 할 때 요거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네. 처음에 1,000만 원을 그냥 해본 거네요. 네. 가지고 있는 적금으로 쫙 모아놓은 것 중에 그래서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원룸을 네. 매수를 하게 된 제가 또 좀 아픈 기억이 또 제가 있어요. 왜요? 사실은 제가 원룸에 전혀 관심이 사실은 없었고 그전에는. 네. 그러니까 시세 네. 차익을 이렇게 빵빵 내고 있는데 네네네. 그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그때까지는 퇴사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제가. 아 이게 몇 년? 2015년 2015년도. 15년까지는 퇴사 생각이 없었다. 네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회사 생활 힘들게 다 누구나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왜냐면 네. 월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 전까지 투자 성적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계속적으로 또 돈을 모으고 해서 시세 차익형으로 하면 네. 종잣돈이 월급도 엄청 센데. 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제가 그 바로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돼서 안 좋아지게 돼서 네네. 헤어지게 되셨는데 아, 제가 우연히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 그 네. 집이죠. 거기에 다가구 원룸, 거기도 원룸이었는데 네. 2층에 전세를 이제 얻어들었어요. 살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살고 계셔서 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얼굴 뵈러 가면 네. 근데 차를 제가 가지고 이제 거기 건물로 들어가서 주차를 1층은 보통 필로티니까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한날은 주차하고 딱 내리고 들어가려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소리가요? 거기다 차 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차. 차 대지 말라고. 처음에 저는 저에게 얘기하는 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문 닫고 올라가려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차 대지 마라 그랬잖아 이러더라고요. 반말로? 네. 위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 건물 위에서. 네. 딱 쳐다봤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었으면 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한 5살, 6살 꼬마가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딱 계속 보고 있었죠. 저한테 네. 얘기하는 거 맞냐 해서 네. 하니까 저 위에 있는 부모님이 네. 그 집 주인 세대 자식이었던지 자녀였던 것 같아요. 맨 위층에 보통 주인 세대 원룸에 사시니까 그분이 그 애가 저에게 네. 거기다 차를 대지 말라고 2-3번이나 얘기했던 거에 충격받았어요 저는. 충격적이네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느낌은
그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회사도 나쁘지 않은 회사 다녔고, 아니 여기 내가 차를 대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잠깐 방문했는데 부모님 뭐, 보러 왔는데. 네, 보러 왔는데 어른도 아니고 네. 애가 저한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제가 그날부터 결심한 게, 네. 어머니도 그때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을 네. 하시면서 네네. 계속적으로 뭐 몸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몸이 아프시고 하니까 그러시죠. 네. 그 근무를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전세금 지금 있는 거, 그 건물에 있는 전세금 네. 빼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모았던 돈 합쳐가지고 네. 네. 건물주 되자 우리. 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때 그 애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어떻게 완전 방향이 확 꺾였는데, 아.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쪽을 알아보다가 원룸을, 네. 왜냐면 또 나중에 나이 드시고 은퇴를 하시면 고정적인 월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른들은 빚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된다, 나는 생전에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네. 혹시라도 뭐 빚을 못 갚아서 건물이 어떻게 또 뭐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 물론 원룸을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뭐 열심히 제가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관리할 자신도 있다. 또 제가 회사에서도 그 발전소, 온자력 발전소 정비 쪽 파트의 전기 분야를 제가 하는 담당 파트였거든요. 네. 그럼 전기 쪽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 뭐 수 교체 등이라든지, 그렇죠. 스위치라든지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했었는데 원룸 네. 관리 못 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세입자 되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네. 자신 있게 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원룸을 어머니 명의로 이제 구입하게 세상에. 되면서 그런 제가 조금 아픈 제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때 인생이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룸 건물을 3채까지 늘렸잖아요. 네, 지금 몇 채 갖고 계세요, 총? 똑같습니다. 세 채. 아. 세 채 있는데 뭐 다 제가 모든 제 종잣돈을 넣어서 다 올 대출이 없이 하는 건 아니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물론 세입자 보증금도 있고 네. 이제 대출도 일부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룸을 계속적으로 한 번 해보다 보니까 네. 월세를 꾸준하게 이제 매달 받는 것을 이제 딱 보니까 네.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채를 지금 부모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 채 더 해도 네.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자꾸 욕심이 드는 거죠. 제 나름대로. 거기 원룸 첫 번째 했던 게 15개 들어있다 그랬죠? 네. 방이. 네. 입금이 잘 돼요. 입금. 네. 우리 이 스터디 할 때도 많은 멤버분들, 또 제 주변에 원룸 하시는 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왜 못하냐면 세입자 관리도 힘들 것 같고 네. 월세 연체되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느냐. 네. 근데 제가 채수로만 지금 그 호실로만 따져보니까 네. 세 채 38가구더라고요. 원룸으로만. 첫 번째 게 15개, 15채. 두 번째 두 번째가 또 15개고 15개. 세 번째는 13개거든요. 13개. 네. 그럼 43개네요. 아니다. 세 번째 게 10가구. 그러면 몇 채인가? 40이. 40가구네. 네. 원룸 40개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원룸 호수로만 이제 40명과 제가 계약이 네네.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4년, 5년 정도 그 운영을 해봤을 때는 네.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 연체를 제대로 잘 못 내시는 분들, 사정이 어렵다는 분들이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날짜에 다 내시거나 하루 이틀 뭐 3일 늦으면 저는 5일 정도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 드렸다가 네네. 한번 문자를 드리거나 하는데 네네. 그럼 바로바로 또 입금해 주시고 아. 거의 문제는 별로 없는 거죠. 없는데 꼭 저 어딜 가나 있는 그 10% 네. 그분들이 힘들게 좀 할 수도 있고 방을 좀 험악하게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엉망으로 써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보증금을 좀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때 그것을 처음에 모르고 했었는데 네. 보증금을 처음에 좀 낮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회 그죠. 초년생들 중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00에 30인데 네. 뭐 100에 뭐 좀 해달라. 네. 처음에 그냥 다 해드렸죠 제가.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게 3달 4달 연체가 돼버리니까 있던 보증금까지도 다 그냥 금방 까져버리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연락 안 되는 분도 많고 어떨 때 보면 저는 중간에 밤에 가시는 분들도 몇 번 있었어요. 밤에 도망가는 거. 네.
야반 도주. 야반 도주죠. 예. 네. 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나마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가시는 분들 나가셨으니까 안 나가는 안 분들.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명도를 문제죠.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 복잡합니다. 그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계약은 지났는데 나가지는 않고 월세는 못 내겠다 하고 본인은 다른 방 구할 때까지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예. 문을 열어달라 해도 사람이 없는지 안쪽에서 열어주지도 않고 계약은 끝났는데 예.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거 없어요. 안 나가. 네, 그거 어떻게 안 나가요. 참 답이 없는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이러한 분들 만나가지고 하나 딱 느낀 거는 물론 그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좀 갑질이라 그러죠.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한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예. 나이 젊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세입자들 연락 왔는데 예. 뭐 잘 안 고쳐준다거나 그냥 그냥 살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원칙이 세입자분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리 같은 거는 정확하게 빨리빨리 최대한 해드리는 편이고 반대로 서로 지킬 건 지키자는 계약서 쓸 때부터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애완동물 사육 금지 이런 조항을 넣거든요. 반드시 몇 번 제가 그런 걸 당해봐서 그래서 뭐 월세가 3달 뭐 2-3달 연체가 되게 되면 그때 나가시든지 아니면 사정을 미리 나에게 말씀해 달라 왜 연체가 됐는지 그럼 사정이 있으면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싶을 정도면 내가 기다려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분은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뭐 그렇게 했었는데 두 가지 문제 다 생겼죠. 연체가 계속적으로 몇 달 되고 보증금 네. 다 까먹은 상태에서 네. 내부에 고양이를 아,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제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이런 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참 조심스럽지만 이분하고 좀 단도직입 좀 강압적으로 좀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좋게 말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가죠. 하나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유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면 이것은 뭐 법적 효력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내가 뭐 통보를 하거나 이렇게 유리한쪽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 작성된 걸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일단 다 보거든요. 보기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답을 안 할 뿐이지 다 보긴 보더라고요. 여기서 보통 50% 이상은 정리가 돼요. 왜냐면 내용 증명 보낸다고 그러고 뭐 법적 소송한다 하면 사람들도 조금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뭐 나가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해서 나가는데 나머지 이제 50%가 그까지 해도 안 나가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방법은 이제 민사소송인 거죠. 원래는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민사소송으로 가서 요즘에는 이제 뭐 소액음이한 전자소송으로도 다 요즘에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절차를 제가 공부를 해서 이분에게 다 얘기하죠. 지금 언제까지 방을 짐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집안 내부에 있는 혹시나 옵션들 뭐 전자제품들 중에서 소송된 게 있다면 이것은 민사 쪽이고 이거는 형사 쪽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나의 원래 기존에 처음에 임대되었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재물 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조물손괴죄로 예전에 얘기하셨던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는 형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저도 영상 보고 제가 바퀴 네. 그거 제가 어디서 얘기했지? 투자를 했었는데 그 구축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세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이 기존에 다 세팅돼 보증금이 있고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이제 그러면 대출이 후순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대출은 보통은 기존에 이 건물주가 가지고 계신 대출이 있거든요. 그 인계받는 과도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입니다. 보통 똑같이. 그래서 그 대출 문제가 내가 다른 건물에 다른 아파트에 엄청나게 대출이 많아서 안 나올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가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이 다 인수인계가 되더라고요. 그 대출 받아서 그분 대출을 내가 넘겨받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절 변동이 있나요? 그걸 넘겨받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그 대출 상품은 그대로 제가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추가로 뭐 자설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은행 가서 확인을 은행 해야 되죠. 가서. 똑같이 네. 제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상품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해서 이자만 계속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원금 상환하는 방식인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데도 있다 하는데 요즘 또 원금 균등이라든지 일부 원금을 그쵸. 갚아 나가야 된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해주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은행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제가 그 원룸 가격이 5억 8,500이었어요. 원룸 가격이. 어느 한 채. 네네 한 채. 한 통건물. 네. 통건물이 5억 8천. 네. 2015년 네. 당시 5억 네. 8,500에 샀고 네. 그때 대출이 2억이었고 보증금이 2억 얼마였나? 그래서 저랑 1억 얼마였나 해서 총 제가 투자한 비용이 2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 반 정도. 네. 반 좀 안 되게. 그렇죠. 네네. 반 좀 안 되게 해가지고. 이거 한 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살다 보니까 변할 수 있는데 네. 한 동의 실제적으로 순수익률은 200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동당 200. 다 이제 대출이자 제외하고 네네. 뭐 근데 조금씩 이제 공실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씩 더 네. 내려가겠지만 세 동에 그럼 세 동 다 돌리면은 한 5, 600씩은 꾸준히 나오시겠네요. 그 정도 원래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퇴사하기 전에 세 번째 이제 그 원룸을 네. 할 때는 네. 그럼 회사 다니실 때 원룸을 세 동을 다 맞춘 거예요? 네. 원룸 세 동을 회사 다니면서 다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요걸 기반으로 퇴사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컸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창업 준비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하고 그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대구에서 그 수제 유기농 아이 네. 반찬하고 이유식을 수제로 이제 제조해가지고 네. 네. 이제 판매하고 배달해드리는 일을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사실 다른 분 매장 보통 상가를 임차해가지고 네. 거기 인테리어에서 이제 월세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퇴사하기 전에 일단은 아이템을 결정하고 나서는 이제 가게를 어디 할 건지를 계속적으로 와이프랑 보고 네, 다녔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보고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내가 왜 다른 사람 가게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상가주택도 있고 그렇죠. 원룸에 보통 보면 요즘에 1층에 근생이 들어가서 네. 거기에 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매장 편의점 운영하시는 다 분. 네. 하고, 네. 내가 원룸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가게 가서 인테리어 몇 천만 원 나중에 해서 혹시라도 잘 안 되면 또 그것도 날리는 비용이고 또 월 임대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내 건물에 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네, 그게 이제 퇴사하기 6개월 전부터였고 6월 달부터 이제 상가를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룸 보러 다닌 것처럼 네. 대신에 1층에 근생. 있는 근생이 있는 그 물건을 계속 보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근린주택이라고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린주택. 네네. 네, 근린- 상가주택. 맞습니다. 상가주택 또는 네. 뭐 원룸인데 그 1층에 네, 근생이 네, 있는 네. 그 물건을 계속적으로 보러 1, 다니는 거죠. 2층이 근생이거나. 맞습니다. 뭐, 네. 거기에서 매장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만 계속 또 수십 개 네, 보러 네, 다녔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곳에 금매가 나왔다 그래서 네. 바로 일요일 날 오후였는데 경주에 있다가 제가 바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대구로. 네, 네. 건물 보고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제가 거기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만큼 이제 상가 수익률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임차를 줄 수 있는 네. 월세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돈 더 벌 거 아니야 임대료보다.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경험을 좀 쌓으시고 종잣돈을 나중에 좀 하시고 나서 네. 내가 나중에 창업을 또 꿈꾸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카페를 하거나 어떤 매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맞아.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 건물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이 건물 자체 월세가 대신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 월세를 줄 바에는 내가 내 건물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고 월임대료는 주지 않아도 되니까 네. 내 가게니까 그럼 여기 있는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세입자분들의 월세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다주택자다 보니까 네. 이게 서울에는 집을 못 사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제한 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방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가 보네요. 서울에. 아 서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올근생으로 가는. 네. 또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참 골이 아파요 요즘에. 골이 아프죠. 네. 영상에서 제가 뵀는데 네. 지역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천에 지금 네. 그 중공공 아니에요. 저는 아, 순천에 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분을 만나셨다고. 네네네네. 저는 이제 충청도 쪽에. 제가 처음에 네. 메일에도 보내드렸는데 처음에 네. 제가 신사임당님을 이 영상으로 안 게 아니고 네. 처음에 중공공 몇 개 올리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당시 저도 중공공 투자를 그때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요.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셨네요. 네. 그때 강의 듣고 네. 그때 당시에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 우연찮게 찾아보다가 네. 영상을 올리신 게 그때 있더라고요. 네, 중공공 네, 관련해서. 네, 네. 그때 이제 계약서 쓰러 가실 때 네. 그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얼굴 보면서 계약서 써야 된다 하면서 그분이 네. 그 영상을 보고 처음 제가 그죠. 그때 제가 구독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공공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제가 아쉽죠. 저도. 예. 저는 너무 아쉬워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예. 그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데 굉장히. 너무 좋죠. 예. 네. 저는 특히 지방에 이제 아파트 싼 거 이런 거는 중공공으로 해보을만 하거든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예. 이 중공공 우리가 보통 등록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보통 한계가 그쵸. 딱 돼 있잖아요. 네네네. 8천만 원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보통 우리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냐 하겠지만 사실은 그 혜택 이면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이게 좀 그런 게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래서 등록을 다 했는데 저도 네네. 근데 이제 또 팔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정책이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희도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게 앞에는 네네네.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네네네. 했더니 네. 나중에 와서는 팔려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럼 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채당 3천만 원씩 내라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내야 되죠. 과태료 낼래? 종부세 낼래? 이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등록하라고 권유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원래 저도 할 생각 없었다가 네.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 말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네. 것뿐인데 뭐 세금의 혜택이 너무 많다. 지금 뭐 다주택자들 막 그러니까요.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네. 아니 우리는 그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네. 자꾸 우리를 안 좋게 보는가 그렇죠. 좀 아쉽기도 그렇다고 하고. 뭐 세입자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 안정적으로 월 5% 임대 상한을 지키면서 네. 그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그쵸. 많이 올라가도 네. 그럼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괜찮은 건데 왜 자꾸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지를 참 아쉽죠 저희도.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첫 번째 할 때 2억은 직장에서 모은 거 플러스 이제 그 분양권. 분양권으로. 분양권. 네네. 그거 해가지고 한동 만들고. 네. 그다음 또 분양권 오른 거랑. 네, 또 전세갭 투자 기존에 하고 있던 네. 거 전세 상승분을 또 네. 합친 거 하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신용대출을 한다거나 네, 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또 어떤 회사는 소액대출 제도가 있어서 네, 회사에서 네. 이렇게 좀 저리로 빌려주는 직원들 네, 네. 복지 차원에서 회사 그것도 저리 이용을 대출. 좀 했습니다. 네. 회사 저리 대출이랑 합쳐가지고 또 한동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운영하고 네. 있는 그 건물은 네. 사실은 월세는 거의 없고 전세가 사실 많고 수익은 별로 안 나는데 대신에 네.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 그 구역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전세로 때문에 쫙 맞추고 건물을 사서 네. 내가 장사를 한다. 네. 대신에 월세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하게 월 대출 이자가 상세가 되거든요. 이자 상쇄할 정도로는 월세 됩니다. 맞추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 제가 가진 마지막 퇴직금하고 네. 정말 영혼까지 쥐어짠다는데 네. 그 돈으로도 다행히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좀 누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적은 돈으로 네. 그 운영해서 어떻게 하려 위험해서 어떡하냐 하겠지만 네. 저는 거기 샀을 때가 조금 확신이 있었던 게 이 수성구 이제 원룸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랑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학군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네. 뭐 조망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 집주 근접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좋지만 네. 원룸은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그런 되기 때문에 네. 주변에 교통 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버스 노선이 많다든지 네네. 주변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가 많다거나 편의시설이나 상가시설이 상당히 많은 쪽을 선호를 하고 네네. 저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위치적으로 제가 세 번째 아. 투자 원룸을 봤을 때는 네네.
준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하게 관리도 돼 있었고 금매로도 나왔었고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도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것은 제가 1층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차피 장사할 생각이니까. 네. 자영업자분들이 그냥 자기가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 제일 좋죠. 너무나 좋죠. 네. 네. 그게 새가 맞아, 진짜 그래. 네. 맞습니다. 나중에 꼭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네. 어차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네. 우리가 나와야 되고 뭐 창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내가 뭘 일을 또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오심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저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활비는 그러면은 뭐 월세로 지금 월세 플러스 저거잖아요. 매장에서 나오는 네, 매장 수익. 네. 매장 수익으로 하시고 자산들은 부동산으로. 네. 부동산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 원룸 세 동 말고. 아파트는 지금 실거주하는 것까지 합쳐서 8채 정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8개, 원룸 3동. 네. 자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대출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그럼 지금 2011년에 시작해서 네네. 지금이 몇 년이죠? 2020 2020년이잖아요. 네. 지금 9년, 10년 동안 그렇죠. 2011년, 12년 쭉 치면 네네네. 연차로는 10년 차잖아요. 네네. 투자하신 지. 네. 그럼 순자산은 한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제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네. 못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냐면 순자산이라는 게 개념이 이게 진짜 내 돈이거든요. 네네. 대출 빼고 보증금 네. 다 빼고 네.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많으신 분들 많겠지만 네. 그러나 그 정도 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in10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10억이 진짜 큰 돈인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테닌텐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옛날에 입사했을 때도 테닌텐 그때 막 카페 가입하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저희도. 근데 예전에 10억도 그렇지만 지금 10억도 아무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돈이죠. 연봉 네네. 1억이 10년 아무것도 안 쓰고 네네네. 세금도 안 내고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모아도 네. 10년이 걸리는 돈인데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1년에 2천만 원씩 보통 저금을 하잖아요. 네. 많이 한다 해도 네네. 100만 원 좀 넘게 네네네. 하면 연 2천씩 하면은 10년 모으면 2억이에요. 그렇죠. 편해봐. 50년 모으면은 10억이죠. 네. 참 그렇게 되네요. 또. 네. 50년을 모아야 되는 네. 돈입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은. 그러네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젊으신 분들은 저는 자주 이제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작게나마 저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것도 네. 한 번씩 해서 네. 1대1로 상담도 해드리고 많이 네. 하는데 네. 젊으신 분들은 가장 힘들다는 게 이제 저 부분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투자 종잣돈을 모아서 할 것인가. 종잣돈. 그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젊으신 분들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또 좋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싶어 하시고 또 네.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네. 네. 또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돈을 많이 네. 번 만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말 이렇게 기존의 소비 습관을 가지고 가면 재테크는 아무리 좋은 공부를 옆에서 강의를 알려주고 좋은 분들을 알려줘도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그쵸. 자산을 부셔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렇지 않아요? 자산을 쓰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써야지 돈을.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데가 또 보면 이제 광역시급을 제외하고는 네. 강원도 쪽에 원주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원주.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는 네. 전주가 조금 많이 오르긴 해도 네. 전주가 전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거든요. 네. 또 아시겠지만 충청도에는 네. 청주에 저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청주에 중공공을 구축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이 요즘에 또 청주 쪽에 네. 네. 많이 또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 뭐 그냥 제 예상인데 또 천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안도 네. 앞으로 물량이
향후 그 1,000원으로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네. 유비님.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